뭐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 그냥 시작하지 뭐. 네, 네, 어쩔 수. 이 녹화 돼, 네, 네, 녹화하고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네, 네. 아이고 지금 오늘 이 바쁜 시간에 이 부족한 사람의 그 강연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우선 고맙고 내가 직접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원격 진료의 형태입니다. 사실은 이게 원격 진료 형태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지금 제가 근무하는 여기도 이 실제로 보면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은 제한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 감염이 옮겨지는 것을 현장에 일하는 의료진들한테 의료진들이 제일 많이 옮겨집니다. 그리고 의료진들이 그 피해를 많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아주 필요한 일 아니면은 그 원격 진료를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판독 같은 것도 지금 보면은 그 리모트 뷰라고 원격 진료 형태를 갖고 자료를 바로 보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옛날에서 임상적으로 환자를 보던 거하고는 다소 익숙해지면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화면에 첫째 두 분 세 번째 화면으로 넘길까요? 원격 의료라는 게 있습니다. 넘겼습니까? 네, 네. 예, 예. 뭐, 딴 거 아니죠. 원격 의료라는 것이 이게 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부터 이게 현실화된 겁니다. 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부터 오늘날 와서 이것이 대면 진료를 하지 않고 통신수단을 통해서 진료하는 행위를 원격 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997년도에 원격 진료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보다 좀 뒤에 1999년도 세계의사회에서 원거리로부터 원격 통신 체계를 통하여 전달된 임상치료, 기록, 기타 정보를 토대로 질병에 대해서 진단과 치료를 결정하는 의료 행위를 원격 의료라고 합니다. 세 번째, 다음 넘어갈까요? 그래서 큰 의미는 원격 의료라는 것입니다. 텔레메디신. 그리고 그 속에는 원격 진료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회적으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원격 진료입니다. 원격 진료는 직접 환자를 보고 치료를 결정하는 행위, 그거를 원격 진료라고 그러고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하는 그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하는 행위를 원격 의료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은 뭐 환자 상태를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해가지고 보낸다든지 혈당을 재서 보낸다든지 혈압을 재서 보낸다든지 이런 것은 일종의 환자 모니터링하는 것은 원격 의료에 속하고 우리가 직접 우리가 지금 제가 우리 교수님하고 앉아서 교수님이 저한테 자기 상태를 묻고 제가 그거를 듣고 난 뒤에 어떤 질병이다 진단을 하고 약은 뭘 쓴다 하는 이런 걸 결정하는 것은 원격 의료가 됩니다. 원격 진료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여기서는 환자하고 직접 전화로 통신을 하고 때로는 화상으로 환자를 보면서 오디오하고 비디오하고 이걸 다 이용해가지고 처방도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료를 결정하기도 하고 퇴소를 시키기도 하고 이런 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원격 의료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환자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방사선학적 데이터를 갖고 진단을 내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저 멀리 있는 의사한테 다른 의사가 그 진료에 대해서 지도를 하는 거, 수술에 대해서 지도를 하는 거, 수술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거, 그런 그 의사와 의사 간에 이렇게 컨설테이션 하는 것까지도 원격 의료에 속합니다. 다음 사진. 그런데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격 모니터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환자가 자기 집에서 혈당을 잰다든지 혈압을 잰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의학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출을 하게 되면은 그걸 받아서
병원에서 그 환자의 상태를 판정하고 하는 그런 행위를 원격 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이걸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이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근무하는 이곳에서도 환자의 그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서 의사실하고 환자들이 있는 건물 사이에 상태를 이렇게 환자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자료를 넘겨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환자 상태를 판단해가지고 다시 전화를 한다든지 화상으로 연결해가지고 환자를 직접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과정인데 이 원격 모니터링은 평소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인정을 못 받는 행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원격 진료의 종류를 보면은 직접 환자와 진료하는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의사와 의사 간 또는 의사와 다른 의료진 간의 진료 행위를 지도하는 행위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원격 방사선 진단이라는 것은 여기서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방사선과 의사가 많지 않은 그런 시골 지역에 도시 쪽에 있는 방사선과 전문의가 판독을 해서 글로 직접 송출해 주는 거 또는 그쪽 의사가 들어와서 보게 되는 거. 예를 들자면 제 같은 경우도 이쪽에는 방사선과 전문의가 제가 근무하는 이곳에는 없습니다. 의사분들이 10몇 명이 근무를 해도 그중에는 방사선과 의사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입소하는 환자분들이 예를 들자면 방사선 촬영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원격지에 있는 의사가 판독을 하면 그 판독 소견을 제가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리모트 뷰를 통해서 화상으로도 볼 수도 있고 판독 소견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원격 방사선 진단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원격 병리 진단, 조직학 소견이죠. 수술하게 되면은 조직학 소견을 갖고 어떤 암이다 또는 뭐 어떤 질병이다 이런 병리학적 진단을 내는 것이 병리를 담당하는 전문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고 전국적으로 모든 곳에 다 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예를 들자면은 지방 도시 어느 곳에서 수술할 경우에 수술한 진단을 금방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쪽에 병리 전문 의사가 반드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도시에 좀 계시는 큰 병원의 병리 의사가 그 소견을 보고 진단을 내려가서 또 송출해 주면은 그걸 통해서 진단이 또는 환자의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원격 병리 진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격 가정간호입니다. 앞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환자분들이 일일이 불편한 분들이 병원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약도 받아야 되고 또는 다른 치료에 대해서 지시를 받아야 될 경우에 실제로 집에 누워서 있는 상태로 환자 상태가 오디오나 비디오로 의료진들한테 직접 송출되어 오면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것이 원격 가정간호. 예를 들면 간호사분들이 가서 거기에 필요한 가정간호를 한다든지 또는 필요한 뭐 약을 준다든지 또는 필요한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면 물리치료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들이 그곳에 가게 된다든지 이런 행위가 원격 가정간호인데 앞으로는 아마 이런 행위가 일반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것이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이 지역 돌봄 사업이 그런 것과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같이 텔레콘설테이션, 환자 진료에 대해서 상담, 의사와 의사 간에 이거는 지금도 법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천안에서 있는 그 대학병원 2군데에 있는 의사들이 예를 들자면 홍성이나 서산에 있는 환자를 볼 수 있게끔 할 때 홍성에 있는 응급실에 있는 전문의가 천안에 있는 단국대학이나 순천향대학에 있는 전문의하고 서로 연기를 해서 환자를 이송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서로 환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치료를 결정하고 필요하면은 단국대학이나 순천향병원을 옮겨가지고 치료를 어떤 치료를 하겠다면 빨리 어떻게 이송을 하라고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이미 입원 준비 같은 게 해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환자를 신속하게 입원시키고 또 필요한 처치를 하게 되는 이런 관계가 지금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환자의 진료에 대한 텔레콘설테이션, 원격 진료 상담이죠. 그 다음에 진료 행위의 실시간 지도라는 것은 그 대도시는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는 의사가 수술을 할 때 그 수술에 대한 거는 지방에 있는 의사분이 수술을 할 때 그 수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를 수술할 때 그 영상을 같이 공유하면서 예를 들자면 서울에 있는 의사하고 지방에 있는 의사가 그 화면을 통해서 한 환자에 대해서 비록 지방에서 수술하지만은
서울에서 있는 병원에서 예를 들자면 대형 병원에서 수술한 것 똑같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진료 실시간 지도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방사선 진단, 방사선과 전문의가 저 시골에까지 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안면도까지 그 방사선 전문의가 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안면도에 만약에 그 보건소나 개인 그 의료기관이 있으면은 그쪽에서 방사선 촬영을 하면은 그 촬영한 영상을 천안이나 또는 서울에 있는 방사선과 전문의가 그 화면을 공유하면서 판독하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별 불편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네, 네.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네, 다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예. 뭐 병리 진단은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정 간호도 앞으로는 아마 병원에서 그렇게 예를 들자면은 뭐 천안에 있는 순천향이나 단국대학에 저렇게 많은 환자들이 입원하고 그런 시대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능력에 따라서 자기 집에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커뮤니티 케어 지역 돌봄 사업하는 의료시설에서 간호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환자들이 상시로 늘 환자의 상태를 아주 자기가 있기 좋은 가까운 그 자기 주거 지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앞으로 계속 발전될 겁니다. 그러면은 일일이 환자가 대형 병원에 환자들이 외래를 가서 앉아가서 기다리고 하는 그런 것이 앞으로 계속 줄어들 거예요. 사실은 그런 시대가 이제 아마 그런 그 환자들이 대량으로 이렇게 외래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고 또 기다렸다 진료받고 하는 것도 아마 앞으로는 낯선 풍경이 될 그런 시대가 옵니다. 왜냐하면은 혹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앞으로는 대형 병원에는 외상 환자, 만성적인 질환 환자, 그 다음에 암 환자, 이런 환자, 그 다음에 아기를 놓기는 산모 같은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대부분의 환자는 병원에 안 가는 그런 시대가 곧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평상시부터 거의 대부분이 이제는 병원을 와서 진료를 받는 게 아니라 상시로 생활 속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관리를 받으면서 굳이 많은 환자들이 병원으로 올 필요가 없는 그런 그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은 환자들이 평상시부터 관리를 잘해서 그런 질환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대. 지금은 개인의 건강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그 인디비주얼 헬스, 개인 건강 그 관리 시대로 갔지만은 앞으로는 퍼플레이션 헬스, 집단 건강 중심의 시대로 갑니다. 집단 건강 중심의 시대로 간다는 말은 예를 들자면은 위암 환자나 안 그러면은 고혈압 환자나 이런 것을 개인별 치료도 가능하지만은 그 지역의 집단별로 관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천안 시민들을 전체적으로 천안 시민 전체를 놓고 질병 분포를 분석해가지고 그 질병에 따른 패턴을 그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천안 시민이 생활 속에서 어떤 것 때문에 고혈압이 많이 생기고 또는 위암이 많이 생기고 또는 여러 가지 질병이 왜 생기는가 그런 사회적 특성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갖고 예를 들자면은 보건행정학적으로 시가 관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 개인별이 아니라 천안 시민은 집단을 건강 관리를 해나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앞으로는 발전하게 됩니다. 원격 진료는 첫째는 신안이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주 병원을 이렇게 늘 가는 환자들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재진 환자 중심이기 때문에 대개 그 환자들을 사전에 의사하고 환자분하고 합의를 합니다. 이렇게 매일 이렇게 한 달이나 두 달 간격으로 병원을 올 필요 없이 이번 달부터는 원격 진료를 합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그 환자분도 저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원격 진료를 서로 합의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원격 진료 시스템에다가 서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등록되면은 그 날짜를 맞춰서 그 시간을 딱 맞춰서
원격 진료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이런 시스템이 일종의 원격 진료 시스템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처음 하면은 이렇게 어설프듯이 아마 원격 진료 시스템 처음 하게 되면은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한 번 하고 두 번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아주 익숙해지면서 문제점을 이렇게 도출해야 되는데 여기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일 많은 이유가 기계 결함이 많습니다. 사실은 원격 진료를 하게 되면 실패하는 원인들이 대부분 기계 결함입니다.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다들 괜찮습니까? 원격 진료를 문의하느냐고 제가 아주 응대하기 힘듭니다. 예, 우리나라도 원격 진료가 시작된 거는 그 올림픽 할 때 그 서울대학하고 연천보건소하고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게 1988년도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연륜이 오래됐죠. 그 다음에 이제 원격 협진은 이미 그 2002년도에 의료법 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와 의료진 간에는 이미 원격 진료가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현장에서 활성화되냐는 문제인데 그동안에는 활성화를 덜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의료 수가의 문제도 있고 실제로 또 생활에서 편리함에 대해서 익숙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안 하려고 했지만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뭐 결국은 전 세계가 원격 진료가 이렇게 급속하게 현실화되는 것은 사실은 코로나의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지나고 나가더라도 실제로는 지금 원격 진료를 갖고 거의 다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가 그대로 아마 연계가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원격 의료 규제 현황은 국내에서는 의사와 아까 환자 간의 모니터링은 그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의사하고 환자 간에 진료하는 것, 그거는 그 현재로는 지금 일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고 있지만은 코로나가 끝나면은 아마 이거 지금 있는 의료법상은 이게 불법이 올 때 있습니다. 그러고 의사와 원격 진료, 의사 간에는 원래 2002년도에 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제대로 법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원래는 중요한 이런 그 나라들의 예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아이고, 자, 잠깐 이건 40분에서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5분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니 그런데 시간 제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시간 제한. 저희 5시 반, 5시 반이요. 아 예. 교장 선생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아유, 뭐저 그 좋은 글을 매일 써가지고 그 참 그 그냥 뭐 느끼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그 좀 그 교장 선생님 가르침을 좀 받아서 좀 깨어났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별 말씀을 다. 아니 오수빈 선생님 좀 깨어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은 좀 교장 선생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세요. 예? 이게 작동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요. 코로나에서 제일 좋은 치료는 백신입니다. 백신. 예. 백신을 그렇죠. 예,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요. 나이가 60대가 넘든 70대가 넘든 간에 백신을 1차, 2차를 다 맞은 사람은 예. 위선은 그 코로나에 걸리지 않든지 예. 예를 들자면은 인플루엔자만 하더라도 백신을 맞아도 50%에서 80%만 방어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거의 반은 방어가 안 됩니다. 근데 뚫고 들어와도 그 사람들의 증상이 훨씬 경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코로나 걸려 들어와도 무증상이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앓더라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나이보다는 백신을 맞았는가 안 맞은가를 제가 자료에서 제일 먼저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예. 백신을 그러고 이 코로나가 걸리든 말든 또 중요한 것은 그걸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끝나고 난 뒤라도 반드시 부스터 샷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알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이 떨어집니다. 면역이 음.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제가 생각하기는 그 떨어질 때쯤 돼서 부스터 샷 해가지고 또 보강하고 왜 그러냐면은 걸린 사람들 1년 이상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은 예비군 향토 예비군 수준인 백신 갖고는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스터 받을 때 반드시 부스터를 받으면은 그게 치료 효과도 있고 예방 효과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연락 오면 맞으려고요. 반드시 맞으시러 가야 됩니다. 연락 안 와도 찾아서 가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찾아서 가면 돼요? 아니 이제 그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백신도 국가에서 아마 강제적으로 날짜를 정해주는 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는 백신을 아마 그 부스터 샷을 하는 걸 꼭 지금 여기 있는 환자분들이 내가 그랬죠. 아니 그 백신이라는 거는 따지고 보면은 향토 예비군 수준인데 직접 몸으로 코로나가 걸리면은 거의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정규군으로. 그럼 내 몸에 정규군이 충분히 들어와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그 다음에 또 나가서 백신을 맞아야 됩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백신을 맞으려고 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고 조금 시간을 두고 비록 이 향토 예비군도 시간이 지나면은 군세가 약해질 때 그때쯤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면역 체계를 오래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보통 몇 개월 정도 지나요? 6개월 지나야 된다. 6개월 정도. 지금 보면은 뭐 내가 보기에는 6개월이 내가 보기에는 아마 6개월 정도 지나면 반드시 맞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흐름을 보니까요. 6개월 후에 연락이 온대요. 부스터샷에. 아 그런가요? 예,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내가 보니까 한 6개월 정도가 되면은 현재 있는 백신을 갖고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은 원래 그 항체의 활용도가 한 80% 70%로 떨어집니다. 원래 젊은 사람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더욱더 맞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보통 그 젊은 사람들 약간 좀 몸이 안 좋고 이런 사람들 안 맞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안 맞으려 하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폐렴 걸리고 굉장히 고생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10대는 원래부터 그 백신을 못 맞으니까 10대들이 굉장히 심한 애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20대들도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오히려 백신을 맞고 들어온 60대들이 오히려 심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마 11월 달부터 증상이 없고 백신을 맞은 분들은 아마 거의 자기 집에서 격리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 안 올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또 시작하지요. 예, 그러세요. 예. 우리 저 성렬의 갤럭시 이러면 이성렬 그분 아닌가? 서짐씨님 저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교수님, 우리 또 5분 쉬어서 시작하지.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시작할까요? 예, 하세요. 그 이제 지금 우리나라보다 이제 그 외국의 사례가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외국의 사례가 나와 있는데. 레코드를 음향을 안녕하세요. 안 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아니 천안으로 돌아왔습니까? 네, 돌아왔어요. 돌아왔습니까? 돌아왔어요. 예, 아이고, 예. 건강하시죠? 예.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근데 원격 진료를 미국은 수가가 대면 진료하고 같습니다. 예. 어디서 했어요? 됐죠? 됐죠?
김호진 선생님, 네. 요거. 그래서 됐죠, 이제 소리가. 4월에 생겼나? 한 사람 소리. 아, 그래, 너무 많아. 5월에 생겼나? 제가 보기에는 이제 원격 진료가 수가가 사실은 의료 보험에서 수가가 얼마나 현실화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수가를 대면 진료하고 똑같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활성화되는데 그 어떤 미국은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들도 여기 대면 원격 진료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만 하더라도 의사들만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의사들이 주로 참여하죠. 한의사들도 마찬가지니까 치과 의사들도 들어가는 거로 돼서 결국 뭐 의사들만 참여하는 거죠. 제 소리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잡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로 뭐 우리나라는 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원격 진료를 하는 것이 저 도서벽지 계시는 분들을 하는 것 같은데 미국은 대도시 위에는 전부 다 원격 진료 대상으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문의가 없다든지 또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 힘들어하는 그런 곳에 사는 분들한테는 다 거기가 벽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전문의가 없는 동네라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해당 전문의가 안 계시는 동네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도서벽지라든지 그런 곳은 어차피 원격 진료가 이제 활성화되는 시대로 갈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수가가 문제입니다. 아니, 우리 이 선생님, 수가가 실제로는 그 지금 의료 보험에서 그 지금 수가가 다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게 수가가 문제다. 결국은 수가를 현실화 안 시켜주면은 서로 피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책임은 똑같거든요. 이거를 미국에서나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외래 진료하고 똑같이 보고 있다고요. 마찬가지잖아요. 외래 진료하고 똑같은데 이거 수가를 정부에서는 수가를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활성화되는 정도를 봐가면서 조정해도 되는데 너무 성급히 수가가 너무 낮으면 그다음부터 활성화 안 될 위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격 진료는 앞으로 굉장히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험도 있지만은 좋은 점도 많거든요. 간단한 진료, 예를 들면 몇 달마다 약만 타오는 그런 정도, 그냥 얼굴만 보고 인사만 하는 정도의 환자들이라면은 그냥 원격 진료를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한테는 환자들 나름대로 시간 전략할 수 있고, 예를 들자면 회사 출근했다가 회사에서 쉬는 시간에 자기가 원격 진료 신청하면은 일부러 병원 안 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교통편도 그만큼 아낄 수가 있고 교통비도 아낄 수가 있고. 예를 들자면 꼭 의료수가 아닌 다른 개인적으로 많은 경제적 이득을 많이 얻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끼어들어 가지고 그 의료보험공단에서 수가까지 같이 끼어들어서 득 보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 내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과장님 잘 명심해 주세요. 지금 지금 지사장까지 다 올라간 거 아니에요? 아직은요? 아니에요. 아직 그까지는 안 올라갔어요. 네. 더 올라가셔야 돼요. 나는 나가게 할게. 왜 나가셨어? 쉬시나? 뭐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 이 원격 진료가 굉장히 오래 역사를 가집니다. 미국은 1877년도에부터 처음 시작을 했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때는 미국에서 할 때는 처음에는 약 때문에 했습니다. 약을 받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방사선 판독 때문에 1959년도에 했고 요즘 와가지고 이제 메디케어라는 건 미국에는 국가에서 하는 그 의료보험 제도가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가 장애자나 또는 뭐 이렇게 그 불편한 분들 또는 나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 편리하게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찍이 그 원격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이 1997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게 이제 퍼져나갔는데 미국은 이제 텔레헬스라는 거 우리가 말하는 원격 의료라는 것이고 텔레메디신은 원격 진료죠. 원격 진료는
임상적으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진료 행위를 하는 행위,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그 의료 행위를 하는 행위를 텔레메디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텔레헬스라는 것은 이런 그 임상적으로 직접 진료하고 관련 없는 비임상 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텔레헬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텔레헬스는 원격 의료라 부를 수가 있고 텔레메디신은 원격 진료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곳저곳에 다 화면이 다 야단이네. 여기는 여기대로. 그래서 하여튼 미국은 보면 지역이 주로 그렇습니다. 대도시 지역 이외에는 전부 다 그 원격 진료. 워낙 미국이라는 나라가 넓으니까 사실은 뭐 전문의들이 또는 의사들이 그까지 갈 수 없으니까 도시 통계 지역, 지금 대도시 지역, 메트로폴리탄 에리아 빼놓고는 거의 원격 진료 대상이고, 그 다음에 전문의가 그만큼 희박하면 거기 또한 원격 진료 대상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가 미국의 그 판단이 나는 옳다고 봐요. 그 다음에 원격 진료 대상은 신장 환자, 콩팥 환자는 아마 전부 다 대상이 됩니다. 콩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공신장을 돌리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원격 진료 중에 대상에서 신장 질환 환자는 전부 다 원격 진료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격 진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요새 보면 아시겠지만은 얼마 전에도 요새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그 법무부에서 그 민간에다가 이렇게 그 AI 인식, 안면 인식 기술하는 시스템 자체를 그 민간에 위탁한 것이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도 앞으로 이게 원격 진료를 할 때 제일 걱정 중에 하나가 환자의 정보입니다. 이게 환자 정보를 보안 시스템을 누가 할 것이냐 이야기죠. 사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공공기관이 그 책임을 져야 되고 공공기관 중심으로 보안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보안 시스템이 얼마만큼 이게 신뢰할 수 있을런지, 그거야 의료보험연합에서는 환자 개인정보를 관리를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 개인정보를 누가 합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합니까? 아니면은 다른 업체가 주로 합니까? 왜냐하면은 그것도 컴퓨터로 전부 다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자료가 저축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컴퓨터로 들어오는 거는 예를 들면은 뭐 클라우드나 이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다른 데 위탁이 될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공단에서 해요. 본부에서. 직접 합니까? 공단 그걸? 본부에서.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직접 하는데 우리도 앞으로 이걸 이제 누가 할 것이냐, 이 공단에서 할 것이냐, 이 문제죠. 그거를 예를 들면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면은 이건 관계없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의료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냐 하는 거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뭐 해결됐네. 그럼 어차피 미국은 히파라고 그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 정부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걸 관리하더라고요. 그게 법적인 책임이 또 문제인 것이, 저는 이 법적인 책임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직접 환자를 얼굴을 보지 않고 일어나는 의료 사고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이냐의 문제.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진료 행위의 핵심에는 의사니까 의사가 책임을 져야죠. 그 대신에 그 책임 소재를 나중에 나눌 때 예를 들면은 이 통신수단 자체가 결함이 생겨서 발생한다면은 그 통신수단을 가진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환자가 이렇게 부주의해서 생긴 거라면 환자분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러나 최초의 책임은 역시 그 의료를 주도하는 의사한테 책임이 있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아마 의료계하고 정부 쪽하고는 조금 이렇게 밀고 당기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른 나라들 전부 다 의사가 책임입니다. 미국도 이거 의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원격 진료를 하게 되면은 그 미국 같은 데는 의료 소송이 워낙 많으니까 굉장히 이게 의료 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염려를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의료 분쟁이 생각보다 많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그 의료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신경외과 같은 과가 아예 그 원격 진료를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에는 아직까지는 그 원격 진료 때문에 의료 분쟁이 많이 일어난다는 그 염려가
그 통계적으로 아직은 잡히질 않고 있어요. 그거는 그 의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과가 참여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자체가 원래 의료 분쟁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건지 그건 아직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강제적으로라도 많은 사람들이 원격 진료에 참여하고 있지만은 평상시에 이번에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보면은 미국에서도 전체 그 의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10% 정도밖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 아직은 의사들도 좀 여기 참여하는데 조금은 한 7, 80% 정도만 긍정적이고 70%, 80% 긍정적이고 또 만족도를 따지면은 그 환자분들은 거의 90% 가까이 만족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 원격 진료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사용할 것이냐를 물으면은 의사들은 뭐 변함없이 7, 80% 정도가 적극적으로 자기가 참여하겠다 하지만은요, 환자분들은 한 3분의 1만 참여하겠다고 그럽니다. 환자분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해보니까 자기들의 그 의료 정보나 또는 의사를 직접 대면하면서 진료를 받을 때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나 또는 인간적인 신뢰관계나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질병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의사하고 직접 만나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런 인식이 많은 모양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원격 진료를 앞으로도 또 할 것이냐 물을 경우에 환자에 있어서는 한 3분의 1만 참여하지 3분의 2는 다음에는 대면 진료로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은 미국의 입장하고 우리하고 입장이 좀 달라질 게 아니나 싶습니다. 그 환자분들한테 원격 진료 어떤 점이 좋느냐 하면은요, 역시 병원에 가서 진료 시간 기다리지 않아서 좋다는 것이 뭐 제일 좋은 이야기도 많고, 그 다음에 또 그 대기 시간이 뭐 우선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좋은 거는 당연하고, 그 다음에 아마 아무래도 비용이 적게 드는 모양이죠. 교통비가 적게 들든 여러 가지 이제 당장에 그 의료 행위를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적게 든다고 미국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의견은 역시 충분하게 진료를 못 받는 겁니다. 사실은 충분하게 진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직접 이렇게 얼굴을 보고 하질 않다 보니까 직접 이렇게 충분히 소통이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끼리 지금 여기 오래간만에 본데도 사실 얼굴만 봤지 서로 소통이 지금 어렵잖아요. 전호진 씨가 저렇게 그 일종의 그 장비를 만지는 회사 대표를 하는 사람 같으면 저 양반 잘못 때문에 이게 엉망진창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소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모양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역시 장비 자체가 아직까지는 결함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미국에서는 매년 그래도 원격 진료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어쨌든 간에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수요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아마 일본의 예가 우리가 앞으로 많이 본딸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의료보험 제도도 그렇고 다른 제도를 일본에서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본도 보면은 처음에 출발할 때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97년도에 역시 도섬이 상간 벽지 주민의 의료 접근성, 뭐 당연하죠. 거기에는 의료기관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원격 진료가 시작됐는데, 일본은 하여튼 만성 질환 9가지를 딱 정해가지고 그 질환에 대해서는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딱 정해놨습니다. 그런데다가 뭐 일본은 원래 여러 가지 이렇게 그게 많은 나라잖아요. 그 뭐 지진이라든지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다 보니까 그런 재해를 통해서 그 위기 때 대응해야 되는 그런 수밖에 없는 나라다 보니까 그거 이후에 그 원격 진료가 발전하기 시작한 그런 그 국가가 갖고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그런 여건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격 진료는 뭐 다른 거는 다 비슷하지만은요, 역시 장점이 뭐냐면은 원격 진료를 하게 되면은 환자가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의료 정보도 의사한테 말할 수가 있고 또 의사도 실제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이렇게 의료진하고 접근하기가 이렇게 쉽게 된다는 거죠. 의료 접근성이 아주 쉬워지고, 저는 그거는 일본 같은 나라나 미국 같은 데는 뭐 예약제로 그런 거를 룰을 지켜야 되니까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사실은 의료 접근성은 굉장히 국민들한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접근성이 좋은 나라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직접 의사들 얼굴을 보고 말하는 거하고 제가 지금 아무리 전호진 정 교수님 오래간만에 보지만 역시 그 피부로 느낄 때 보는 거하고 인간적인 감이 다르거든요. 지금 비디오로 보면은 요새 뭐 텔레비에 잘 나가지고 지금 텔레비에 그 좀 인기가 있으면서 또 굉장히 비난받는 배우 비슷한 얼굴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서로가 그거 안 보면 그렇게 오해받기 쉽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직접 보면은 그게 달라지지. 예? 뭐 제 화면으로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보면은. 예. 하여튼 의료 접근성이 좋고 그다음에 뭐 그렇다 그럽니다. 이렇게 이 대면 진료를 자주 하다 보면은 환자가 이렇게 본인도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원래 치료 효과도 아주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나는 뭐 그것보다 제일 좋은 거는 편리하다는 그겁니다. 편리하고 예를 들자면 오늘 회사 다니다가 회사에서 하루 병원 한번 갔다 오면 하루가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은 본인이 점심시간이나 또는 자기가 시간 내가지고 그 시간에 원격 진료 딱 예약하면 그 시간 하면은 자기가 회사 출근하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은데. 여보세요? 아니 지금 어딘데 지금 그 화면이 왜 그거 뜨고 있어요? 뭐가 또? 아니 전호진 선생님 네. 똑 들고 있는 게 무슨 권총 비슷하게 들고 있는데 뭐를 비추노? 하여튼 근데 어쨌든 간에 일본에서 원격 진료를 보시면 이게 아마 우리나라도 이 패턴을 갈 겁니다. 이 6개월 동안에 자주 이렇게 6개월 동안 또 조사를 해보니까 뭐 2달 간격으로 1달 간격으로 뭐 3달 간격으로 어쨌든 간에 거기 가서 약만 받으러 다니는 이런 환자죠. 예? 그런 환자들 이렇게 만성적이라보다도 레귤러하게 일정하게 이렇게 주로 가서 의사하고 면담하면서 그냥 약을 가볍게 간단하게 예를 들면 5분 뭐 예를 들면 30분 기다리고 5분 진료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환자들한테는 30분이라는 시간도 아껴주고 5분 진료 시간을 원격 진료하면 뭐 원격 진료도 시간이 아마 제한이 있을 거예요.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딱 진료를 예정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아마 일본이 9개 질환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아마 이와 마찬가지 질환을 아마 결정을 될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전국이 다 됐는데 우리나라는 아마 뭐 엎어지면은 다 옆에 가까운 병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주로 도서지방하고요. 그다음에 벽지하고 그다음에 도시에서 너무 이렇게 변두리 가 있는 경우.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조금 있으면은 그 현재 공중보건이라든지 또는 그 보건지소 같은 것이 앞으로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첫째는 그쪽에 있는 인구가 줄어들어서 농촌 지역에 그 동네가 없어집니다. 우선 그게 하나가 없고요. 동네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앞으로는 그 인구가 줄어들면서 젊은이들이 군대 가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군의관이라는 제도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 그러냐면은 그 앞으로 병력 제도가 그 내가 보기에는 그 의무병 제도에서 지원병 제도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군의관들이 지원해서 군대를 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져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용해오던 그 공중보건의 제도는 자체가 앞으로 한 10년 내지 15년 안에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시골에는 사람도 줄고 공중보건이라는 그런 자원도 없어질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그 지역의 원격 진료라는 걸 통해서 사실은 진료가 가능한 시대로 국가인데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뭐 간호사분들이 나가 있는 보건지소라든지 또는 보건진료소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그쪽에 있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실제로 기능 자체가 계속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원격 진료를 통해서 커버가 가능할 것이라는 거죠. 뭐 원격 진료 절차는 앞으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입소하는 분들 전부 다 앱을 이용해 가지고 등록 다 하고 그걸 갖고 지금 환자의 분들의 그 여러 가지 그 상태 뭐 혈압이라든지 또는 정상이라든지 또는 뭐 체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동으로 이렇게 등록이 돼 가지고 하면은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그 토론하고 있는 이 그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자동으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다른 건물에 있는 그 의료진들이 여기도 의료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의료진들이 이렇게 쭉 스크린에 보다가 이상한 점이 나타나면 직접 전화를 해서 환자에게 문진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료를 이렇게 실제로 환자를 전에는 일일이 환자를 찾아가면서 하는 거는 아침에 해진 시간, 특별히 환자가 나쁠 시간 하면서 이렇게 생각보다 하루에 뭐 몇 번은 안 하죠. 그렇지만 지금은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전화를 해서 환자 다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의료진들이 투입되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원격 환자 관리 시스템을 하다 보면은 전에 그치 사람이 직접 이렇게 몸으로 뛰던 데보다는 더 빈도가 더 높아져서 어쩌면은 더 관리가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절차라는 절차에 대해서는 여기 더 입소하시는 분들 보니까 앱을 쓰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요, 사실은. 다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익숙하지 못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나이 든 분들이 생각보다 잘 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아까 말한 대로 원격 진료해가지고 진단이 딱 되면은 바로 처방 내면은 그걸 통해서 직접 환자 앞으로 처방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을 통해서 약을 받으러 갈 수도 있고 약이 배달되고 올 수도 있고 아마 이거는 정부 간의 그 약사협회하고 어떻게 이제 합의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일본 같은 데서는 아마 그 직접 아마 일본 우편이라는 곳에서 배달을 해주는 모양 같아요. 이거를 쭉 모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가든지 배달은 되는데 어떤 식으로 배달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약을 일일이 본인이 약국에 가서 사고 보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약이 자기 집으로 배달해 오는 그런 시대로 안 가겠나. 뭐 누가 배달을 하든지 간에 본인이 가서 찾든 또는 뭐 배달해 오든 하든 그런 정도로 편리한 시대로 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커피포트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차피 개인정보 보호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에서도 일본은 굉장히 신경 씁니다. 우리나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개인정보 보호고 법적 책임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책임을 질 일을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의료를 관장하는 거는 의사가 관장의 전체를 관장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을 의사에게 물을 겁니다. 묻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나중에 그 책임을 법적으로 책임지는 부분은 나눠질 때는 그것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른 쪽으로 아마 다 책임을 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걸 갖고 지금 의료계하고 국가 간에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를 갖고 조금은 대립하고 있지만 저는 이거는 책임 소재라는 거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결국은 또는 잘못을 저지른 분이 분명히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은 저는 뭐 예를 들자면은 의사가 책임질 거를 환자가 책임져서 될 일도 아니고 환자가 책임질 거를 국가가 책임져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예를 들자면은 보안에 관계되고 통신에 관계되는 사람은 책임질 거를 의사나 환자가 책임져서도 안 되듯이 그 각자의 역할에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가 뭐냐 이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좋은 것만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나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여기서 보면은 환자도 옆에서 가까이서 만져보고 얼굴도 보고 기분도 보고 들어올 때 걸어 오시는 모양도 보고 이런 등등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의사는 시진, 촉진, 청진 이런 여러 가지 오감을 다 이용해가지고 환자를 파악을 합니다. 이미 병실 문을 진료실 문을 들어올 때부터 벌써 환자의 그 얼굴 표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보죠. 근데 이거는 지금 그 눈으로 보는 것 딱 하나 위에는 사실은 판단하기가 힘들고 또 그러고 사람이 바뀌면 누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가끔 보면 의료보험 환자들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진료받으러 오는 그런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진료하면서 일일이 다 구분하지는 못하죠. 근데 그와 같은 불법 행위를 감별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우리 신경외과에서는 신경질환이라는 거는 보는 것만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환자의 그 마비의 정도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아닌 다른 이유를 갖고 파악해야 되는 이런 것들 이런 경우는 아마 좀 힘들 것 같아요. 사실은 예를 들면 그래서 미국에서도 신경외과 같은 이런 그 환자들에게 예민한 진찰을 요구하는 과는 원격 진료를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격 진료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장비를 사용해서 그 모니터링한 결과를 의사한테 공유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환자분들이 익숙하지 못하면은 그거를 체크해가지고 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있어 보지만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앱을 통해서 환자 상태를 이렇게 송출하는데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환자에서는 그 데이터가 환자에게 생명하고 직결되는 그 정도 판단이 필요한 자료라면은 사실은 원격 진료만 갖고 그 환자한테 진료의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부족할 자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원격 진료는 보조 수단이지 절대 주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격 진료는 주 진료를 받기 싫어서 일부러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원격 진료는 환자가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시각적 효과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 안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까이서 환자를 만져봐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를 상태를 갖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 특히 우리 신경계 질환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급격하게 변할 수 있는 질환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심장질환 같은 경우, 뇌졸중 같은 거. 이런 질환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그 원격 진료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금방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원격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류의 급격하게 환자의 상태가 변할 수 있는 그런 급성적인 질환에 대해서 원격 진료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재진 환자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쭉 치료하고 이미 우리가 보이지 않게끔 치료에 대해서 약속이 돼 있다시피 환자의 진료가 이렇게 일상화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늘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해 왔던 환자 그런 환자에 대해서도 늘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게 아니죠. 환자는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것도 제한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당뇨 환자들도 하지만은 당뇨 갖고 맨날 당뇨 수치만 갖고 약만 주는 게 아니죠. 당뇨병 환자는 신장이 나빠질 수도 있고 뇌졸중도 올 수도 있고 동맥경화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합병증 오는 거를 결국은 발견해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환자를 보질 않고 멀리서 이렇게 원격 진료로만 갖고는 그런 판단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다른 나라 경우를 보면은 원격 진료가 역시 동네 의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이건 밸런스 경우인데요. 결국 동네 의원이 제일 많이 합니다. 사실은. 또 이렇게 가야 되고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서울에 있는 삼성병원이나 서울에 있는 현대중앙병원이 원격 진료가 추가돼 버리면은 지방에 있는 1차 병원들이 거의 그냥 사막화되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 되면은 지금은 당장은 서울 삼성병원 가는 것을 원격 진료를 받아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역에서는 병원들이 없어져 버리고 그 1차 진료 받으려고 서울까지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중에는 그런 날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원격 진료는 가능하면은 그 1차 진료 병원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2차 병원이나 3차 병원도 할 수는 있겠죠. 그거는 굉장히 예외적이어야 된다. 이 밸런스 경우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대학병원도 참여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지역병원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발전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그 환자 진료 급여 수준도 보면은 역시 밸런스도 보면은 매년 이렇게 증가합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이게 큰 의료 시스템으로 결국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도를 발전시키려고 그러면은 이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서로가 정말 필요한 경우에 이걸 악용하면은 절대 이 왜곡될 위험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는 의료 전달 체계가 거의 무너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저렇게 환자들이 때를 몰려들고 서울에서는 의사가 부족한 일이 벌어지죠. 거기는 환자가 전국에서 다 몰려드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를 들자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전에 모양으로 메르스 같은 사태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거기에서 감염이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응급실을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거든요. 응급실은 정말 응급 환자들만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는데 입원하기 위한 편법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메르스 환자들이 거기 가가지고 옮아가지고 결국은 그 환자가 나빠지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1차 의료가 약화되고 의료 전달 체계가 지금도 무너져 있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그 원격 의료를 할 때 대형 병원의 원격 의료는 굉장히 제한적이 되고 오히려 지역 의료의 중심으로 발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실제로 원격 의료가 우리나라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국가가 의료 수가에 대해서 정말 처음에 발전하기 시작할 때는 너무 의료비를 줄이는 쪽으로 출발할 것이 아니라 대면 진료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의 의료 수가를 해서 좀 육성하고 난 뒤에 그때 다시 의료 수가를 조정하는 쪽으로 가야 발전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유기전 전 의원이 의료법으로 이게 발의해 놓은 겁니다. 국회에서 발의해 놓은 것이 뭐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지금 거의 지금 이런 쪽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 당뇨병 또는 만성질환 환자, 뭐 당연하죠.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 같이 그런 또 정신질환 환자 이런 쪽으로 갈 것이고, 그다음에 입원 치료하고 난 뒤에 추적 관리하는 환자 쪽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성벽지, 섬이나 벽지 같은데 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환자, 거동이 어려운 장애 환자. 지난번에 그 독도에서 그 헬기가 가가지고 결국은 그 손가락 하나 고치려 하다가 7명의 사람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비극이, 그게 원격 진료가 가능했다면은 사실은 그런 비극을 예방할 수도 있었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게 그 배에서 사실은 뭐냐면은 그런 그 배나 항만에 있는 안에 그런 배가 정박되어 있는 곳에서는 직접 무터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진료를 원격 진료를 하게끔 했는데, 그 당시 그 앰뷸런스 헬기가 와가지고 추락하기 전에 원격 진료가 가능했다면은 그거는 지금 급히 해야 된다든지, 예를 들면 손가락을 완전히 절단할 것 같으면 그렇게 일찍 앰뷸런스 헬기가 안 떠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빨리 떠야 되고,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접합을 하려고 그러면 크린 운드라 해가지고 칼로 딱 잘리듯이 깨끗한 그런 상처가 돼야 가능한데,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를 판정할 때 그 당시 원격 진료를 했더라면 그 상황을 보고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이렇게 내일 좀 진료를 받아도 되겠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거는 뭐 지금 당장 이렇게 헬기가 들어가 모시고 와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이런 결정을 하고 헬기가 떴으면은 그 당시에 그 사고를 혹여나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남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뭐 5시 반이 조금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반까지라 했으니까 이제 10분만 남기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10분 동안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전호진 선생님, 네네. 반까지라니까 10분 동안 질문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원격 진료를 해야 되는 첨단 시대에 저희가 장비가 좋지 않아서 지금 강의 자료를 지금 공유하지 못하는 상태인데요. 어쨌든 교수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원격 진료를 만약에 앞으로 하게 되면요, 오늘 같은 이 어설픈 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 게 똑같습니다. 아마 내가 보기에는 오늘 실증적인 그런 증명까지 오늘 했다고 봅니다. 원격 진료를 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도 처음에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디지털 소외계층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원격 진료를 받아도 오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이제 본인이 이제 그렇게 소외되지만 그때 누가 있었냐면은 옆에 그 다른 의료기관, 예를 들면은 다른 예를 들면 보건 의료인들이 옆에서 이렇게 그런 데 가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원격 진료할 때 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장소가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에 가면은 그거를 도와주는 분들이 분명히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하는 경우는 그거 이제 약속을 할 때 집에서 해야 되는 환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 교수님 같이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원격 진료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갖고 계신 분이 하게 되기 때문에 전혀 그 디지털에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디지털에 문제 아니고 다른 데 문제 있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걱정은 안 했어도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만
몸이 안 좋은데 질문을 드려요. 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잘 끊었는데. 예, 제가 아니, 오 교수님이 저 음성을 여기 꺼져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말씀하시면 돼요. 이거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소외 잠자다가 또 가끔 쥐가 나고 또 산에 가끔 이렇게 큰 산도 아닌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쥐가 나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진단이 이제 문제가 있죠. 그게 정말 쥐가 난 거냐 아니면은 수면 장애 질환이냐의 문제죠. 예를 들자면은 레스트 레그 신드롬이라 해가지고 밤에 자다가 예. 이렇게 그 안절부절 못하면서 다리에 마비가 오고 통증이 생기는 질환이 있습니다. 예. 그 질환인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그 근육의 연축이라는 건 질환은 근육의 연축이라는 건데 이제 그 질환이 우선 진단부터 정확해야 될 것이죠. 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질환과 말하는 근육의 연축은 결국 뭐냐면은 수분이나 전해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수분이나 전해질을 충분히 이렇게 그 활성화시키지 소통을 못하는 경우에 올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대개 보면은 염분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탈수가 생기지 않도록 염도를 충분히 주고 예를 들자면은 그 수분을 충분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에 마사지를 해주고 이러면 대개는 없어지는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밤에 자다가 일어나면은 그런 그 보다는 그게 이제 콘트랙트라고 그러는데 연축보다는 오히려 레스트 레그 신드롬이라 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하지 불안 증후군 같은 그런 질환이 아닌가 그런 경우부터라면은 그런 게 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진단이 먼저 정확해야 됩니다. 그게 단순히 쥐가 났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병원을 만약에 간다고 어디로 가요, 제가? 아니 병원에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여기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예시면은 그 버추얼 체크인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도 보면은 원래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 것만 의료 행위를 처음에는 인정하다가 지금은 예를 들면은 그 원격 진료도 예를 들면 전화로 하는 것 또는 문자로 하는 것 이것도 원격 진료로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옛날부터 원격 진료 형태로 보려면은 라디오에서 나와가지고 어떤 분이 그 의사가 설명하면은 또 라디오에서 예를 들면 청취자가 전화해가지고 뭐 물어보고 텔레비 물어보고 그것도 이제 앞으로 원격 진료에 속하는 시대로 곧 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문자로 보내든지 안 그러면 전화로 이렇게 소통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저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원격 진료가 되는 시대가 곧 옵니다. 오면은 그때 아 그게 무슨 질환이고 그러면은 언제까지 어느 병원으로 가가지고 검사를 뭘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때 이제 병원을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두 가지 중 하나를 할 거지. 예를 들자면은 그 근육 연축이라는 병이 그게 마슬 콘트랙처란 저 근육 연축이라는 병하고 그 다음에 하지 불안 증후군하고 둘 중에 어느 건가를 구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질문. 조길 박사님 질문하세요. 없습니다. 아니 이제 하여튼 우리 식구들 오래간만에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하여튼 반갑고 이렇게라도 뵙게 돼서 참 고맙습니다. 변호진 선생님. 어떻게 얼굴 보이셔야죠. 아니, 아니. 아까 인사했어요? 아니 근데 교장 선생님 한 말씀 하셔야지 그 글로만 말씀할 게 아니라 아유, 저는 뭐, 하여튼 고생하셨어요. 결부되니까 둘이서. 원격 진료가 가야 되는데, 걱정이 좀 되는 게요. 예. 이거 거꾸로 해야 되는데. 이제 지역마다
대체적으로 이제 농촌 지역, 이런 산골, 인조가 안 가는 지역 기준이 앞으로 돼야 될 거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될 때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게 아마 지금 국가에서 15개 업체가 아마 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지금 현재 예, 제 얘기는 그게 잘못 가면 지역마다 보건소나 공공의료를 육성하는 것보다 경기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하기는요 너무 늦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죠. 그동안 그 개세보면 알지 않습니까?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거는 국가가 일찍부터 돈을 갖고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사립의료기관에다가 맡겨놓고 이제 와가지고 좀 될 만하니까 이제는 공공교육이다 하면서 나서가지고 사립학교를 아주 파렴치로 몰아가는데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의료도 국가가 처음부터 하려 했으면 일본 모양으로 국가가 책임을 졌어야지. 배정시대에 도립병원이 얼마나 대단한 병원이었습니까? 해방되면서 그걸 우리나라에 넘겨줬지만 우리는 그 병원을 사립병원에다 모든 걸 넘겨줘 버리고 공립병원 자체를 행편없이 만들어가 오늘 이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은 국가 공공병원을 만들어 본들 사립병원이 병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가서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지금 천안 시내에서 도립병원을 화려하게 만들어도 순천향병원, 당국대학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그거는 시설도 못 이기고 실력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공공의료병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학교하고 마찬가지로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 구분 안 하고 국가가 어차피 국민의 돈으로 한다면은 관리의 투명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면서 나머지는 사립 공립 구분 안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지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사립기관이 수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료보험 제도란 공적인 수가에 묶여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사립기관이라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립기관이라는 거는 정말로 수가에서도 자율스럽게 할 수 있을 때 사립기관이지 지금 무슨 수술을 잘한다고 해서 수가를 더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로 공공의료하고 내가 보기에는 사립의료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게 제가 굉장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려면은 우리 윤 교수님 이 강의를 의료 정책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제 의견이 아니라 그야 이론적으로는 이미 세계적으로 공론화된 의견입니다. 우리 이석열 님이 더 잘 알겠지만 현장에서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저 양반이 저 양반 보고 내가 한 게 수가 그 짠돌이짓 하지 마세요. 수가를 내가 보기에는 비대면이나 대면이나 구분하지 말라고 처음에는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어느 정도 발전하면 그때 따라서 어차피 수가가 자동적으로 그게 조정이 되게 돼 있다고요. 필리핀은 원격 진료가 발전한 이유가 필리핀은 워낙 그 원격 진료하게 되면 진료비가 싸기 때문에 합니다. 원래 필리핀은요. 거기는 워낙 의료가 제대로 발전이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있고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격 진료를 발전시키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수가가 나중에 보면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구분하지 않아가지고 이용도를 높여놓고 나중에는 그 수가 자체가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 자체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그 수가가 조정돼요. 그러니까 이 과장님 괜히 짠돌이짓 해가지고 처음부터 그 돈 안 주려 하면 절대 발전 안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반갑습니다. 고생하세요. 이거 처음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식사로 오세요. 조만간에 세상에 나가면 보게 되겠습니다. 네. 네.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오세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세환.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아이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아이고 오세환님 오랜만이요.
네, 오랜만에 들어왔네. 예, 교수님 한참 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나가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